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은 동생의 약혼식 날이었다. 부모님은 내 앞에서 웃으며 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동생에게 선물하라고 강요했다. 너는 이미 성공했으니 내 동생을 위해 양보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안 그러면 가족에서 내쫓을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봤다. 30대 중반, 혼자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이 아파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독립한 대가로 이제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왜? 동생이 더 귀한 딸이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부모님의 총애를 받았고 나는 그저 강한 언니로만 취급됐다. 그날 이후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 말을 곱씹었다. 가족에서 내쫓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편애를 느꼈다. 동생은 예쁘고 약해서 보호받았고 나는 똑똑하고 강해서 버텨야 했다. 대학 때 장학금을 받아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이 아파트를 샀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의 유학 비용을 대느라 내 몫을 빼앗았다. 나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참자고 잊자고 자신을 설득했다. 가족이잖아. 혈육이야. 하지만 그 설득은 점점 약해졌다. 동생의 약혼식 사진을 SNS에서 보니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부모님도. 나만 그 사진 속에서 지워진 듯 했다. 그날 부모님은 나를 불러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내 동생이 결혼하면 새 집이 필요해. 내 아파트가 딱이야. 증여세도 피할 수 있고 그들은 내 노력을 무시했다. 내 인생을 그들의 편의로 재단했다. 그 후로 나는 부모님과 연락을 최소화했다. 동생의 결혼 준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동생의 약혼자, 그 남자를.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꽤 유능해 보였다. 나는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배경을 알아봤다. 깨끗했다. 하지만 사람의 약점은 항상 있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매일 출근하며 내 안에서 분노가 쌓이는 걸 느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그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꿈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나 그 말을 반복했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 법률 서적.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임시로라고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깊숙이 나는 알았다. 이 분노를 억누르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건 이미 힘들다. 가족의 배신까지 견디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다. 어느 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 증여 서류 준비했어? 동생 결혼식 전에 마무리하자. 은하는 차분히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독이다. 나는 동생의 SNS를 팔로우했다.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다.
그녀는 쇼핑과 여행을 즐겼다. 부모님 돈으로. 그녀의 약혼자는 출장 다 남.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첫 번째 단계, 정보 수집. 나는 부모님의 은행 거래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은퇴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핑계로 접근했다. 아빠, 건강검진 예약 도와줄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재정 약점을 파악했다. 빚이 있었다. 동생 유학 비용으로 쌓인. 그 빚을 동생 약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직은.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 그냥 공평을 되찾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가족이야. 내가 미쳤나? 그러나 그 다음 날 동생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집 언제 넘겨줄 거야? 우리 신혼집으로 딱이야. 그 무신경함에 내 망설임은 사라졌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증여세와 상속법에 대해. 가족 간 증여는 세금이 적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부모님을 압박하는 대신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동생의 약혼자가 그 빚을 알게 되면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할 테다. 시간이 흘렀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참석했다. 표면적으로 축하하며.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날 나는 약혼자에게 슬쩍 말했다. 동생이 정말 행운아예요. 부모님 덕분에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나는 그 안에 씨앗을 심었다. 의심의 씨앗. 내 복수는 시작됐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길은 되돌릴 수 없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 인간성. 어쩌면.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나는 계속한다. 결혼식 당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동생은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빛났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위선이 보였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집 안 넘기면 안 올 거였어. 어머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다. 약혼자의 회사 동료를 통해 그의 취미를 알아냈다. 골프와 술, 그는 출장에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있었다. 나는 그 소문을 증폭시킬 계획이었다. 복수는 직접적인 폭로가 아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는 거다. 식후 리셉션에서 나는 동생과 대화했다. 축하해. 신혼집은 어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집이 될 거야. 부모님 말씀대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끓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좋아. 그런데 부모님 빚은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 말을 던지고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물었을 테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의심할 테다. 좋다. 그 의심이 그들을 갉아먹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첫 번째 화살을 쐈다. 하지만 내 가슴도 아프다. 왜? 그들은 나를 아프게 했는데. 다음 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동생이 불안해하잖아.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빚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냐?
집 넘겨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적으로 본다. 좋다. 그게 시작이야. 나는 동생의 약혼자를 만났다.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처남 되실 분. 그는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나는 대화를 이끌었다. 가족 이야기로. 우리 부모님은 동생을 많이 아끼세요.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어요. 나는 슬쩍 덧붙였다. 그 비용으로 빚이 좀 쌓였대요. 결혼 후 갚아야 할 텐데.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 그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타입이었다. 대기업에서 승진을 노리는 불안정한 장인어른은 부담일 테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복수는 이렇게 감정을 조작하는 거다. 내 심리는 더 뒤틀렸다. 이게 옳은가? 나는 괴물이 되고 있어 밤에 혼자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나를 먼저 버렸다. 나는 살아남아야 해. 시간이 지나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왜 그래? 부모님 빚 때문에 약혼자가 망설여.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님의 빚 증거를 익명으로 약혼자 회사에 보냈다. 사기. 아니, 사실이다. 그들은 동생 유학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갚지 않았다. 그 후 상황이 악화됐다. 약혼자가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 동생은 울며 부모님을 탓했다.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다 망쳤어.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부모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 복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매일 거울 속 나를 볼 때 낯선 얼굴이 보인다. 이게 나인가 의문이 들지만 멈출 수 없다. 이제 시작일 뿐. 결혼이 미뤄진 후 집안은 혼란에 빠졌다. 동생은 매일 울었고 부모님은 약혼자를 설득하려 애썼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내 노력의 결과.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만족감.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왔다. 집 증여 서류 가져왔어. 서명해. 그는 명령했다. 나는 웃었다. 왜요? 동생 결혼도 안 하는데. 그는 화를 냈다. 내 탓이야. 내가 빚 얘기 꺼내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사실이잖아요. 숨기면 더 문제돼요. 그날 우리는 싸웠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나가세요. 나는 말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후 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저장했다. 증거로. 복수는 법을 이용하는 거다. 내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아버지를 고소할까?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자신을 설득했다. 대신 동생의 약혼자에게 연락했다. 조언 좀 해줄게요. 그는 만났다. 카페에서. 가족 빚이 문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 더 많은 정보를 흘렸다. 부모님의 과거 투자 실패. 그는 불안해했다. 동생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왜 이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녀는 울었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봤어. 그녀는 놀랐다. 언니 집은 우리 거야. 부모님 말씀대로 그 무지함에 나는 화가 났다.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SNS를 통해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쇼핑 중독이었다. 카드 빚이 있었다. 나는 그걸 부모님에게 알렸다. 동생이 빚이 많아요. 결혼 전에 갚아야 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내 심리는 점점 무뎌졌다. 이게 재미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다. 매일 작은 행동으로 그들을 무너뜨렸다. 약혼자가 헤어지자고 했다. 동생은 자살 위협을 했다. 부모님은 병원에 갔다. 나는 방문했다. 괜찮아요,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이게 내 탓이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 당신들 탓이야. 이제 그들은 나를 두려워한다. 좋다. 다음 단계로 간다. 법적 조치. 집증여 강요는 협박이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와 상의했다. 고소할 수 있어요. 그는 말했다. 내 안에서 마지막 인간성이 사라져간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의문이 들지만 나는 계속한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약 1022. FIL 이사. 헤어짐 후 동생은 우울증에 빠졌다. 부모님은 그녀를 돌보느라 지쳤다. 나는 회사에서 바빴다. 하지만 밤에 계획을 세웠다. 다음 타겟, 부모님의 명예. 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에서 존경받았다. 하지만 과거에 사소한 비리가 있었다. 회사에서 횡령 의혹. 나는 그걸 파헤쳤다. 옛 동료를 통해 익명 제보로 지역 커뮤니티에 퍼뜨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활동했다. 그녀의 위선을 드러내는 건 쉽다. 동생 유학 비용으로 교회 헌금을 빼돌린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교회 목사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 결과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렸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그 집안, 문제 많아 부모님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나는 병문안 갔다. 아빠, 괜찮아요? 물었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의심했다. 동생은 회복 중이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나는 그걸 막을 계획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새 남자에게 알리는? 그녀는 대학 때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사소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치명적이다. 내 심리는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고통받아야 해. 나처럼. 하지만 꿈에서 어린 시절 행복한 가족이 나타났다.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어? 그러나 아침에 다시 냉정해졌다. 부모님은 나를 소환했다. 모든 걸 그만둬.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법정. 좋아요. 증여 강요 증거 있어요. 그들은 놀랐다. 이제 그들은 방어로 돌아섰다. 나는 고소를 준비했다. 협박죄. 증거, 녹음, 메시지. 변호사는 승산이 있어요. 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복수는 그들의 파괴다. 동생의 새 관계가 깨졌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부모님은 파산 직전.
빚이 쌓였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 아니, 공허. 내 안에서 괴물이 자랐다. 이게 나야. 받아들였다. 후회. 조금.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고소가 시작됐다. 법정에서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딸이 어떻게 부모를 판사는 증거를 봤다. 녹음, 집 안 주면 가족에서 내쫓아. 그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사회적 치욕. 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증오했다. 언니, 내가 다 망쳤어. 메시지 보냈다. 나는 답했다. 너희가 시작했어. 법정 후 부모님은 이혼 소송을 냈다. 서로 탓하며 동생은 집을 떠났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봤다. 하지만 내 삶도 변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무 잔인해. 말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나는 승진했지만 고립됐다. 밤에 독백이 이어졌다. 이게 가치 있었나? 복수로 얻은 건 공허뿐. 하지만 후회는 사치다. 나는 계속 관찰했다. 부모님의 파산. 동생의 실패. 동생은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상사에게 과거를 알렸다. 익명으로. 그녀는 해고됐다. 이제 그녀는 락바텀. 부모님은 노인홈으로 갔다. 빚 때문에.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보냈다. 이게 당신들 선택의 결과예요. 내 심리는 무너졌다. 나는 누구야? 피해자. 가해자. 거울 속 얼굴이 낯설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간다. 마지막 단계, 그들의 고립. 사회에서 지워지게. 나는 만족하나? 아니. 그냥 끝내야 해. 모든 게 끝났다. 부모님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동생은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내 집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 산다. 고통 속에. 나는 자유로워졌나? 아니, 속박됐다. 복수의 사슬에.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메시지 보냈다. 행복하길. 하지만 그 안에 만족이 있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